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번 추석은 정말 무더웠던 날들의 연속이었고요. 사실은 9월이면 대부분 좀 선선할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서 저녁에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에 이제 응급실 문제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오늘은 비타민 C를 통한 뇌질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뇌질환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보통 치매, 파킨슨, 뇌졸중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젊을 때는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은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뇌 기능의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질환들의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고 파킨슨이라고 할 정도로 이 질환은 걸리고 나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의 연속이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타민 C를 통한 뇌질환 치료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총 6가지로 첫 번째는 비타민 C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가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비타민 C하고 관련된 뇌질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비타민 C 이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글루타치온 주사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B6, 9, 1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지막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태어날 때 태어났다가 결국은 아장아장 걷다가 그다음에 이제 뛰다가 그다음에 다시 걷다가 점점 못 걷고 누워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화의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노화의 과정을 좀 더 늦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화의 과정 중에서 보톡스 필러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통해서 우리의 노화의 시간을 점점 늦춰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의 조직 내 농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뇌니까 뇌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 뇌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면은 비타민 C 농도를 보면은 조직 내 어렸을 때는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런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봅니다. 실제 데이터 연구를 보게 되면은 비타민 C는 뇌가 혈액보다 10배 이상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은 혈액에 존재하는 것보다 뇌에 가서 더 많은 문제점, 활성산소와 싸우고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젊었을 때부터 이 비타민 C를 점점 축적해 주는 게 뇌질환을 예방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생길 건가? 증세는 거의 비슷해요. 초기에는 활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식욕이 감토가 되죠. 자주 피로하죠. 그다음에 이제 입안에 출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어요.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후기 증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과고 혈액순환이 막혀요. 뇌경색과 그다음에 심근경색들이 올 수 있고 관절염, 골절,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은 똑같은 나이에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똑같은 나이에도 질병 때문에 고생을 점점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은 사람과 평상시에 비타민 C를 안 먹었던 사람들의 나중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던 분들이 최소한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도 훨씬 더 늦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이제 뇌에 대한 작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거는 뭐냐? 뇌에서 비타민 C가 왜 감소하냐? 그 이유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뇌 조직 내 활성산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뇌
비타민C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비타민C 소모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뭐 스트레스 없냐? 어렸을 때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활을 많이 하다 많이 했을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증가되고, 그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뇌에서 비타민C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생성에 관계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 몸의 기분, 무드라든지 다양한 신경 전달을 통해서 우리의 뇌 기능을 보호해주고 작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만들어지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산화를 막고, 그리고 독소 물질인 뭐 아드레노크롬 같은 걸로 생기는 걸 감소시켜요. 왜? 이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고 독소가 덜 생겨야지 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 그 혈액 장벽, 우리가 보통 말하는 BBB라고 얘기를 해요. 그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갖고 이거를 강화시켜서 다른 부위에서 밑에서 독소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줘요. 이 독소를 최대한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뇌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NKT 수지당 세포 같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거죠. 만약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뇌로 가서 뭐 뇌수막염이라든지 뇌막염 같은 안 좋은 증세를 시켜서 결국은 뇌의 파괴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대사를 통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줘. 동맥경화증이 예방되면은 뇌졸중의 발생률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냐?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뇌 손상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라는 가 있으면은 그 뇌에서 이 BBB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 막들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벽을 통해서 손상되는 거를 비타민C가 수월하게 잘 들어가고 한번 손상이 되면은 결국은 독소들이 이렇게 쉽게 침범해서 뇌세포를 더 손상이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냐? 똑같이 먹었을 때. 그때는 SVCT2라는 수용체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치매, 파킨슨, 뭐 이런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뭐 그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치매의 한 형태로서 진행이 여러 유전적, 환경적, 생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다면적인 질환이에요. 그 뮤라카미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마우스 모델, 쥐 모델을 가지고 비타민C를 6개월간 치료한 결과 이 그 치매에다가 그 뇌 쥐의 행동적 결함이 회복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A베타 그 올리머 형성이 감소돼서 결국은 뇌 손상을 떨어뜨려 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는 그 D6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뇌의 비타민C가 감소가 어린 나이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결국은 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과 그에 따른 인지적 결함과 같은 병리적 변화의 발달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즉 비타민C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국은 베타 아밀로이드로 인한 문제점들을 예방해주고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결국은 뇌 손상을 증가시켜주고 치매의 그 원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됐던 데이터들인데요. 몇 가지 논문들을 보겠습니다. 치매를 4군으로 나눠서 그 임상 연구인데요. 그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그 심한 사람, 중증동, 병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혈중 농도의 비타민C 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 즉, 그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 심각도가 더 증가된 것을 보여준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리스 등이 발표된 연구인데요.
65세 이상 치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비타민C 섭취와 치매 발병률을 조사했어요. 총 633명을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비타민C를 섭취한 사람 중에는 추적 기간을 4년 했는데 그동안에 치매 발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연구는 좀 더 환자 수가 사람 수가 많았습니다. 5,269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섭취했을 때 치매 발생률과 또 사망률도 떨어뜨렸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 다음 연구는 5,395명을 대상으로 55세 이상 치매가 없는 사람에서 항산화제 복용과 치매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비타민C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밑에 것은 잔디 등이 연구했던 건데 5,912명을 대상으로 치매가 역시 없는 사람들에게 비타민C와 E를 섭취했더니 발생률을 감소시켜줬다는 얘기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발생했던 거를 돌아오게 하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발생하기 전부터 비타민C를 복용하고 항산화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뇌 쪽의 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치매 발생률을 떨어뜨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꼭 비타민C 복용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뇌간의 중앙에 존재하는 뇌흑질이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운동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도파민은 뇌의 기저에게 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자유롭게 운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특수하게 걷는 폭이 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걷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연구들 보게 되면은 알파신클린이라는 유전적 신경학적으로 파킨슨과 관련이 됐다는 연구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과발현된 경우 도파민 신경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는 이것을 환원시켜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알파신뉴클린의 이제 문제점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판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토코페롤, 우리가 비타민 E라고 하죠. 이거하고 비타민 C를 고함량으로 사용한 결과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레보도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파킨슨병에 쓰는 약이 레보도파라는 건데 이거의 치료 시기를 늦춰주고 용량을 또 줄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구는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62세 남자인데 파킨슨병 때문에 엘도파를 복용하고 있으나 부작용 때문에 이 약을 충분한 용량을 쓰지를 못해놨던 분이 있어요. 그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4g을 주기적으로 복용시켰더니 결국은 이 임상 증상도 호전되고 엘도파 양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파킨슨병 환자들이 도파민 엘도파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부족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약에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약과 더불어서 먹어주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뭐냐? 바로 비타민C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예요. 예, 이건 뭐냐? 글루타치온 대사 이상이 이 CNS, 뇌 쪽에 이제 이상을 유발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뇌의 무게는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 소모량은 20%나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손상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비타민 C와 더불어 이제 글루타치온인데 주로 이제 주사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파킨슨병 환자한테
9명에게 30일 동안 하루 2회씩 글루타치온 600mg을 정맥 주사한 결과 그 임상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환자에 따라서는 2에서 4개월 동안 그 상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사실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가끔씩 와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처방하는 이제 그 주사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주사고, 경구로는 비타민 C를 먹는 거를 이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병을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런 항산화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주사 같은 거를 꾸준하게 맞으면은 안 맞은 경우보다는 확실히 진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비타민 6, 9, 10이에요. 6, 9, 12는 비타민 B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6, 9, 10인데 그 이유는 바로 호모시스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모시스틴은 뭐냐면은 음식 속에 있는 메티오닌이 간에서 탈메티라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얘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혈관벽에 손상을 주면은 그때 이제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벽을 회복하기에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게 너무 많아지면은 동맥경화증이 유발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맥경화증의 시발점이 호모시스틴의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모시스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틴 높은 분들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은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비타민 6, 9, 12의 이제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틴을 없애기 위해서 비타민 B12, 그다음에 폴레이트가 비타민 9거든요. 엽산. 그리고 비타민 6.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호모시스틴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줘요.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면은 동맥경화증 발생률들이 확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호모시스틴을 증가시키는 거는 뭐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호모시스틴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6, 9, 12를 꼭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모시스틴이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여기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CNS, 우리가 보통 그 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중추신경. 이런데 이제 이스케미아라고 해갖고 이제 혈액이 잘 안 가게 되고, 또는 신경 독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와요. 그래서 손발저림 증세들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시스틴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6, 9, 12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게 있음을 꼭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보통 우리가 그 뇌질환 환자들, 대표적인 게 뭐 치매, 파킨슨, 뭐 뇌졸중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그 환자분에 따라서 그 비타민 주사하고 글루타치온 주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다, 예방 목적으로 하게 보면은 그 혈중 농도 그 100mg per 데시리터 정도 이상만 유지해 두면 돼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200mg까지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비타민 C 맞는 용량을 이제 계산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뇌질환, 오늘의 주제가 이제 뇌질환 예방인데,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하루에 6g 정도 복용시켜주고 비타민 B군을 이제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사로서는 비타민 C에서 보통 이제 100에서 200mg 혈중 농도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와 더불어 글루타치온 600mg을 이제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뇌 질환이 있는 경우, 아는 것처럼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경과에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경구로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를 복용시켜 주고요. 주사로서는 비타민 C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글루타치온과 함께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특히 뇌질환 같은 경우는 더더욱 현재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인구의 10%, 20% 환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의 발생을 늦춰주고 또 하나는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진행을 늦춰주는 거는 뭐냐? 바로 항산화 치료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알고 복용하고 주사를 맞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그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김지은 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타민C 얼만큼 먹어야 뇌에 도움이 될까요? 예, 딱 정해진 용량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먹는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6g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6g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2g씩 3번 먹는 거를 더 추천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왜 젊었을 때라도, 왜 뇌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뇌 손상들이 많아져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뇌에 생겼다 하더라도 손쉽게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꼭 수면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면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행복한 인생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비타민C 복용하면 피부도 좋아지나요? 얼마 전부터 복용 중인데 피부가 화사해지는 느낌을 받아서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인생님, 비타민C를 복용하면은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용도 있지만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톤을 좋게 해주고 환하게 밝게 해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타민C를 통한 피부 질환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왔지만은 비타민C만큼 피부 보호를 좋게 해주는 어떤 영양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피부 관리를 거의 안 해도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젊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6g을 먹어왔던 게 저의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원 인생님께서 저는 3000mg 아침에 먹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한 번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침에 먹으면은 점심이나 저녁 때 또 한 번 먹는 거를 더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3000mg 하나 먹는 것보다는 1g씩 3번 먹는 게 더 낫고요. 아니면은 2g씩 2번 먹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기철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비타민C도 밤에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나요? 카페인에 비타민에 엄청 민감해서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카페인에 별로 안 민감하고요. 비타민C에도 별로 안 민감해서 사실은 저녁에 먹어도 전혀 잠을 자는데 그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민감한 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활력이 좋아져서 오히려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기철님 같은 경우는 혹시 비타민C를 먹더라도 저녁에 먹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은님께서 안녕하세요. 가루로 먹는 게 더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가루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물에 녹여보면 알아요. 물에 100% 녹아야만이 거기에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비타민C에 대해서 뭐 흡수율을 좋기 위해서 최근에 뭐 리보점을 했다거나 뭐를 했다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약보다도 그 가루가 좋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말 비타민C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먹게 되면은 영국산 DSM 비타민C를 꼭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김영애님께서 비타민C 어떻게 얼만큼 복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얼만큼은 없어요. 사실은 본인한테 먹고 도움이 되는 용량을 먹는데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먹지 말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g부터 시작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2g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 2g 2번 아니면 3번 하면서 늘려서 가장 좋은 용량은 뭐냐? 내가 먹고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용량을 가장 좋은 용량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 그래서 사실은 10g일 때 설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70%인 7g 정도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비타민C의 대가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18g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나이가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비타민C는 나한테 얼마만큼 먹량이 좋은지는 각자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6g을 먹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거나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10g 이상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영애님 꼭 어떤 용량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먹어보고 맞는 용량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소마베제크님께서 매일 비타민C 500씩 복용 중입니다. 글루타치온도 먹기 시작하니 하루가 상쾌한 기분이네요. 예, 그렇게 매일같이 드세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그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네, 평온한 가을님께서 주사로 맞는 게 더 좋은가요? 예, 주사로 맞는 게 훨씬 더 좋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암만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를 충분히 못 올라가요. 근데 비타민C 주사는 100% 혈중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경구보다는 주사가 낫지만은 그렇지만은 주사를 매일같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는 비타민C를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주사로 맞는 거를 추천합니다. 암모나이트님께서 원장님 혹시 비타민C 고를 때 어떤 것을 골라야 되나요? 혹시 속쓰림이 있다면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자야 잘 자는 건가요? 했는데요. 예, 3가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를 때 어떤 거를 골라야 하면은 결국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비타민C를 물에 녹여봐서 물에 100% 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말 비타민C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속쓰림이 있으면은요. 그 사실은 비타민C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은 속쓰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식사 중간에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위는 강산, pH 2에도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C 먹었다고 해서 속쓰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먹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음식에 좀 뿌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물 500cc에다가 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괜찮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자야 하는 게 좋은 건지요. 저는 이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수면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자도 피곤한 분들은 9시간, 10시간을 자야 되고 그거보다 적게 자도 충분히 회복이 되는 분들은 좀 더 적게 자셔도 됩니다. 결국은 본인한테 맞는 수면 시간에 맞게 자는 거를 추천합니다. 토미또리님께서 원장님 어떻게 복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비타민C 2g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랑 관여 안 하고요. 생각날 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꼭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토미토리님이 먹고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안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엔젤님께서 교수님 저는 6천을 물 1리터에 태워서 하루 종일 먹어요. 이 방법 어떤가요? 아, 이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는 가급적이면은 그 물을 탔을 때 4시간 이내에 먹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만약 6천을 200ml 2g을 3번에 나눠서 물에 타서 먹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네, 시몬님께서 자가면역 질환에도 비타민C가 좋은가요? 예, 자가면역 질환에도 비타민C가 좋습니다. 실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도 이제 치료한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포 내로 그 자가면역 그 비타민C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면은 반드시 비타민C 수동체인 SVCT2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 수동체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비타민C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예, 꼬미토리님께서 그리고 저희 아이가 4살인데 아이들도 먹으면 좋은가요? 아이들은 얼만큼 어떻게 먹으면 좋은가요? 했는데요. 예, 4살인데도 먹으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체중을 생각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g에서 2g 정도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 BSNP님께서 선생님, 모친이 ICU에서 산화포화도가 떨어져서 기관 절개를 4년 전에 실시하고 트라 제거를 1년 전에 했습니다. 그 뇌간 손상, 간내 손상 이야기를 하시던데 약간의 경도 인지 장애가 있어요. 비타민C 200mg을 섭취 중인데 1g으로 1000mg으로 올려야 할까요? 예, 1000mg으로 올리는 게 좋고 먹을 수 있으면은 2g까지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태님께서 1년 전에
우측 전절제 수술했고요. 크레아틴 2.1인데 비타민 C를 1.5 먹고 있는데 용량을 많이 먹어도 신장에 무리가 없겠죠. 그 우측 신장을 수술하신 거죠. 그리고 크레아틴 수치가 2.1이면은 비타민 C를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C가 신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은 추천하지 않고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빅토리 님이 선생님 비타민 C 메가도스 가루 중국산과 영국산 차이가 있을까요? 했는데요. 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타민 C 영국산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한번 물에 녹여 보세요. 물에 2가지를 넣고 녹였을 때 그 결국은 물에 얼마만큼 이제 잘 녹느냐가 결국은 그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랑방님께서 혹시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했는데요. 예, 어떤 목적에 있냐에 따라서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러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C하고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퀘르세틴을 저는 추천하고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비타민 C하고 이제 그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C하고 MSM, 또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비타민 C하고 MSM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먹는 게 그 추가되는 영양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풀꽃님께서 항생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비타민 C 먹어도 되나요? 질염이 자궁에 염증이 되어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치료 중인데 비타민 C가 도움이 될까요? 예, 비타민 C를 먹는 게 더 좋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C는 항산화, 항염 작용도 있고 바이러스라든지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복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특히 이제 항생제 먹으면은 장내 세균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산균을 꼭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님께서 실제로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C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요. 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SVCT2 수용체가 높은 분들이에요. 이 수용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비타민 그 가장 강력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뭐냐? NKT 수지장 세포예요. 이 세포들이 결국은 활성화돼야만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SVCT2 수성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타민 C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 수성체가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수성체가 없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 효과가 전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있고 없냐고 딱 구분되지는 못지만은 안 맞은 사람보다는 맞은 사람이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 항암이라든지 수술할 때 회복도 결국은 비타민 C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맨님께서 그냥 비타민 C와 리보소말 비타민 C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냥 비타민 C와 리보소말 비타민 C는 말 그대로 그냥 비타민 C,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분말 비타민 C는 100% 비타민 C만 들어있어요. 첨가물도. 그리고 리보소말 비타민 C는 뭐냐? 비타민 C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름을 이제 거기다 첨가를 합니다. 그럼 뭐냐? 실질적으로 비타민 C 함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타민 C하고 이 리보소말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그거는 그 같은 1g을 놓고 봤을 때 비타민 C 1g과 리보소말 1g은 리보소말에 기름이 500mg이 들어가고 비타민 C가 500mg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분말 비타민 C를 더 추천을 합니다. 네. 사랑방님께서 암 판정 5년 이후 완치받은 분들에게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되나요? 얼만큼 얼마에 한 번씩 맞으면 될까요? 예, 암이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재발에 대한 이제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활성산소였어요. 한 군은 실제 암이 있는 경우, 또 한 군은 암이 완치가 됐던 군, 그리고 세 번째 군은 암이 없던 사람들을 비교를 했더니 결국은 암이 있는 군이 활성산소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암이 완치가 됐던 분이 암이 발생하지 않았던 분보다 활성산소가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결국은 암 치료로 인해서 내 몸에 독소들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 독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평생 맞아야 된다고 하고 대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비타민 C는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내 몸의 여러 가지 문제점, 활성산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이 뇌 손상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케모브레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암 받았던 분들이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라든지 다른 발생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엔젤송님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물 한 잔 먹었을 때 비타민 C 1.5g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 예,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먹고 속 쓰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중에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옥천사랑님께서 저는 유방암 2기 부분 절제하고 지금은 비타민 C C만 먹고 있어요. 네. 그 비타민 C만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C하고요. 얘기했던 MSM을 꼭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실제 고신대학교 이제 최정순 교수님이 과거에 이제 논문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에서 비타민 C를 맞았던 분하고 비타민 C를 안 맞았던 분을 비교를 했더니 비타민 C를 맞았던 분이 재발률을 떨어졌다는 연구 논문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도움은 되는데 먹지만 말고 주사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WE님께서 박사님 저는 하루 원액 9g 2년 식후 먹고 있는데 언제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했는데요. 예, 지금처럼 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가루 원액이라서 가루를 3g씩 3번 드시면 됩니다. 예. BSNPY님께서 선생님 간 이식 받은 환자가 특별히 비타민C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늦게 방송 들어와서 죄송해요. 비타민C 2g 섭취를 1일 1회 한 번 먹는지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늦게 들어온 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방으로 보시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간 이식 받은 분들은 비타민C 조심할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2g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보단 1g씩 2번 먹는 게 좋고 저는 이제 2g씩 2번이나 3번 섭취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 이식은 상관없는데 신장 이식을 받은 분들은 꼭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비타민C 복용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랑방님께서 혹시 암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비타민C 주사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용량은 얼마나 맞아야 하나요?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0g 정도 맞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보라맨님께서 비타민C 이명에도 도움이 될까요? 주사가 도움이 될까요? 가루 비타민C가 더 도움이 될까요? 하는데요. 이명도 결국은 이제 활성산소가 더 나쁘게 해준다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도 사실은 자신을 못해요. 왜? 제가 이명 환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느티나무님께서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혹시 비타민C 부작용이 없나요? 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데 조심할 것은 없을지요? 했는데요. 예, 비타민C의 부작용은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이제 복용하고 어떤 분들이 속쓰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식사 중에 드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먹고 결국은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양을 줄여서 먹으면 되고요. 비타민C는 나에게 적당한 약을 먹으면 절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더더욱 비타민C 소모량이 많아요. 왜?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 만성질환들이 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신장이 이미 손상이 된 환자분들은 꼭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드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안 좋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써니님께서 비타민C 유효기일이 조금 지났는데 복용하면 안 되겠죠? 버리자니 너무 안깝네요. 예, 근데 그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괜히 먹고 나서 그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장미꽃이 조아님께서 사람마다 활성산소의 활성도가 다른가요? 언제 활성도가 높아지나요? 내 몸의 활성산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했는데요. 사실은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결국은 그 바로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검사하는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체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나중 되게 되면은 오히려 시물시물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활성산소의 강도도 다르고 그로 인해 손상된 여부가 다른다는 거.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항산화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부터 그 활성산소가 많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꼭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를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항산화 능력을 채워줘야 되는 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수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3분의 1은 잠이라고 하잖아요. 잠을 충분히 자면 잘수록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을 쪼개서 일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려면 나의 루틴대로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중에 뭐냐면 수면을 잘 채워줬을 때 우리 몸의 활성산을 효과적으로 없애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질환, 뇌질환을 포함한 우리 몸의 암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느끼고 그 받아들이는 정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손상된 여부도 다릅니다. 예, 그 북W2님께서 제조사가 한국 바이폼 국산인데 괜찮은 제품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해 줄 수는 없고요. 각자가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밖에 없고, 네, 특별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용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메가도스 하고 있어요. 100년째요? 100살이 넘으신 것 같은데요. 비타민C 효과 잘 알고 있어요. 7세 아들 알약 으깨서 먹이고 있는데 하루 2g 정도 괜찮겠죠? 했는데요. 예, 7세 정도 되면은 2g 정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엔젤송님께서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예민해진다면 활성산소가 많은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피곤하고 예민해졌다는 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 내 몸이 항산화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항산화제 열심히 먹고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면을 꼭 취해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심각한 질병이 온다는 겁니다. BSNPY님께서 교수님, 식이조절 다이어트 시 비타민C 섭취량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이조절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없애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2004년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때 비만이 있었던 분이 왔었어요. 그 분한테 제가 이제 그 식이요법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를 하루에 9g씩 먹이기를 해서 3주를 했더니 진짜 이분이 몸무게가 7kg가 빠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반드시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다이어트만 하다 보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45분 약속한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여러분도 아닌 이 무더운 가을 날씨에 정말 열심히 화이팅하고 내일도 오늘도 계속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